안녕하세요. 인문논술 파이널 한국외대 설명을 맡게 된 최윤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외대는 2019년부터 유형이 좀 변화해가지고 이제 1, 2, 3번이 축 연계되는 식으로 유형이 그대로 바뀌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연계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외대 논술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외대는 좀 늦게 보죠. 이제 다른 학교들이 이제 수능 직후에 막 20일, 21일 요럴 때 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국외대는 좀 자비롭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자, 27일 토요일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할 수 있고요. 28일 일요일날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제 본인들의 지원 전공에 따라서 언제 보는지가 정해지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수능 최저 등급은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로 나뉘어져요. 서울 캠퍼스는 2개 영역 합 4예요. LDLTF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잘 아시다시피 최저가 없죠. 그리고 고사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리고 총 3문항이 나오는데요. 1번 400자, 2번 500자, 3번 600자 이렇게 해서 총 1500자 이내를 100분 내에 쓰시는 문제입니다. 필기구는 검은색 연필 및 볼펜, 지우개도 돼요. 연필 쓸 수 있으면 지우개 보통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금지이기 때문에 혹여나 볼펜을 가지고 가셨다면 원고지 교정법에 맞춰서 교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궁금하셨을 텐데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는 캠퍼스가 나눠져 있고 최저도 다르지만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로벌 캠퍼스인데 왜 글로벌 캠퍼스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대 입학처 들어가셔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푸시면 글로벌 캠퍼스도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 셈입니다. 유형을 분석을 해보죠. 연계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문제가 되게 길고 어려워 보이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제 생각에는 외대는 굉장히 쉬운 편에 가까운 논술을 풀기가 쉬운 편에 가까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시무시하게 보이더라도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다른 학교보다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던 것은 연계였죠.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지식생산 가에서 많은 지식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두 주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각 제시문이 강조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가에서 말을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분류 요약 문제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1번은 항상 분류 요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400자여 왔어요. 자, 그런데 2번을 볼게요. 바와 사는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거업을 수행한 사례를 보여준다. 자, 바와 사를 읽을 때 그냥 똑 떼놓고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위에서 너가 분류했지, 주체 찾았지, 그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접근하라는 거야. 요런 뜻이죠. 요런 게 연계입니다. 3번도 보실까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올해 모의논술은 살짝 그 연계가 흐릿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의 아테네 시민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도 아마 1번에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던 그 주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뭡니까? 1번에서 우리가 분류한 그 입장들이 여기에서 이제 주체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2개로 나눈 입장이나 2개로 나눈 관점이 2번과 3번에 계속해서 이제 적용 이렇게 되는 형식이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2번을 풀고 그렇다는 전제하에 3번을 풀고 요렇게 연계가 되는 거겠죠. 이 말인 즉슨 1번에서 틀리면 똑똑 이렇게 다 틀린다는 거겠죠. 그죠? 너무 겁을 주나요? 이제 그런데 해보시면 1번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니까 안심을 하세요. 하지만 어렵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시문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조금 확신이 없다,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요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살짝 헷갈리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예요?
2번, 3번에 이게 다 적용된다라는 전제하에 2, 3번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문제를 한번 쭉 훑으세요. 1, 2, 3번 문제를 어차피 이제 내가 풀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아니에요. 1, 2, 3번 문제를 쭉 훑으면서 1번에서 내가 요렇게 분류를 하면 2번, 3번이 잘 풀릴까? 혹은 이제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요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2번, 3번이 잘 풀릴까? 어떻게 해야지 2번, 3번 풀 때 핀트가 더 잘 맞을까?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1번 답안 쓰실 때 정확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시문의 그 명칭이나 주체가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다. 하지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가에서 많은 지식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두 주체에 대해 나오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식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두 주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어를 주면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러한 관점으로 제시문을 읽으라는 거구나. 이거를 찾아내면서 제시문을 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주제가 제시문을 분류할 때 주제의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두 입장으로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주제어를 줄 텐데 주제어를 주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시문을 나눠달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가나 다라바 5개의 제시문이에요. 5개의 제시문을 이제 2대 3 3대 2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각각의 제시문들을 다 요약도 해야 돼요. 5개나 되는 제시문을. 그런데 주어진 자수는 오직 400자. 어떻게 써야겠어요? 굉장히 간결하게 써야겠죠. 간결하게 쓰면서도 뭐를 꼭 포함해야겠습니까? 각 제시문의 핵심어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막 자신이 없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러한 서술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400자 금방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간결하게 키워드를 넣어서 명료하게 쓰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문장을 옮겨 쓰는 것은 감점 사유예요. 키워드와 문장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제 어떤 핵심적인 단어나 개념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 이런 것들은 요약에 포함시키되 어떤 문장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인 것 같은데 하고선 그대로 옮겨버리면 사실은 외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학교라도 문장을 옮기면 그것은 감점 사유예요. 어떤 것이 이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제 글의 부분이 그 대상이나 어떤 개념에 대한 심지어 정의 definition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을 옮기실 때는 조금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 키워드는 쓰되 문장을 옮기지 마라. 400자 내로 5개나 써야 된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가나다라 마 하고 바까지 있긴 해요. 이따 2번, 3번에서 이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가에서 바까지가 하나의 글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 이때까지 형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막 기장한 형태로 외대를 쓸어가서 분류를 바까지 해버리는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제 이제 옛날 이제 외대 문제를 풀게 시켰을 때. 자, 어때요? 그러면은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혹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실수를 해본 건 굉장히 행운이야. 어이없는 실수로 문제를 날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가에서부터 어디까지 분류를 하라고 하는지 요것도 안 중요해 보이지만 엄청 중요하죠. 요걸 꼭 체크를 해보세요.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이제 비판 평가형인데 이따금 비교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시킬 때도 일종의 평가적 뉘앙스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비교가 어떻게 평가가 돼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이거는 요 점에서 공통적인데 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쟤는 이런 방식을 취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얘기하는 걸 넘어서 이 차이를 통해서 결과상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제 그래서 비교, 비판, 평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비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일종의 가치 판단적인 뉘앙스로 나오지 않는가 요거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비판, 평가 유형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비판과 평가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 뭐가 문제야? 아주 잘했어.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뭐가 항상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하죠. 그죠? 그냥요, 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게 논리가 없는 셈이죠. 논증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그죠? 이제 내 마음에 든다.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때 이제 근거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논술에서 비판하고 평가라고 한다면은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근거를 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과 평가의 결론, 너는 이게 문제야. 이거는 긍정적이지만 저거는 부정적이야. 이런 결론을 쓰시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근거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막 근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야 된다기보다는 제시문에 이런 방향성으로 쓰라고 힌트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힌트를 바탕으로 뭐 더 설득력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낸다든가 뭐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학생의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지 알아서 내가 반박을 해야 되고 뭐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태는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힌트를 근거로 해서 설득력 있게 평가의 근거, 비판의 근거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3번 문제는 적용 추론이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이제 우선은 추론이라는 말이 좀 신경이 쓰실 텐데 추론은 그거예요. 여기 써져 있지만 제시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론이라는 말보다 우리한테 추리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명탐정이 와서 추리를 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탐정은 와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난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무엇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이제 결과적인 사건 현장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사건 현장을 보면서 물건들이 어떻게 흐트러져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디에 피자국이 어떻게 묻어 있는지 라든가 이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정보를 통해서 이 탐정이 무엇을 추리하죠? 진범이 누군지를 추리하죠. 혹은 뭡니까? 어젯밤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리하죠. 추론도 비슷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 제시문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써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 답이 나와 있지 않고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번 새로운 정보, 설득력 있는 정보, 요구하는 정보를 도출해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외대 특성, 인문은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는 도표나 그래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지문이 3번에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아까 이제 가에서 말을 분류하시오 할 때 이제 가나다라마 중에 하나가 인문에선 영어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때까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어 지문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섭지 않아요. 한 이제 영어 과목 수능 영어에서 2점짜리 문제의 난이도 정도의 제시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뭐 한 3등급 이렇게 맞는 친구들은 무리 없이 요런 친구들까지도 이제 무리 없이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도표나 그래프가 출제된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즉 이제 사회는 영어 지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가서 맞닥뜨려 봐야 되는데 인문은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사회는 도표나 그래프가 출제될 것이다. 요렇게 일단은 전제를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3번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쓰면 되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글의 구성을 써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안이 완성되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따박따박 따라가면서 쓰다 보면 600자가 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즉 3번을 보면 보기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겠죠. 자, 그것을 이제 도표에 어떤 것을 보고서는 혹은 내용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는 설명할지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해석,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혹은 이제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해석을 바탕으로 라는 것은 근거로 라는 겁니다. 요 해석을 근거로 마의 아테네 시민 뭐 어떤 상황이 나와 있겠죠. 그럼 마의 아테네 시민이 제시문 마가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실험 분석 결과 해석 그 다음에 마의 아테네 시민이 대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요약하고 얘네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이거다! 라고 추론을 하시고 그 근거를 앞서 했었던 해석으로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글의 구성을 따라가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시하는 글의 구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답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빠뜨렸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이제 뭐를 근거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이거를 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문제를 거듭해서 읽어보세요. 잘 나눠서 어떻게 어떤 요소를 쓰라는 건지를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외대는 말씀드렸지만 조금 쉽습니다. 쉬우니까 잘 써야 돼요. 완벽하게 써야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간결하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인문은 영어 제시문 이거 이제 답안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요거 연습해야 되고, 사회는 도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요거 연습해야겠죠. 외대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1, 2, 3번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서는 학교가 천명하고 있고 19년도부터 20년도, 21학년도 쭉쭉쭉쭉 이제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원 교육에서는 최신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작년 문제 바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뭐 있을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한국 외대 느낌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몸에 새기고 갈 수 있죠. 제시문 해설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실전 답안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는 제시문 설명은 최소화하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풀이 방식이랑 요령을 설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 요렇게 요것을 이제 읽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도 많으니까 5회 이상의 수업을 통해서 답안 작성법을 여러분에게 완벽히 숙지시키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는 이제 수업이 쫙 깔려있네요. 22일부터 26일까지 월화수목금 퐁당퐁당도 아니고 쫙 연결돼서 있습니다. 시간을 잘 보세요. 오후 4시에서 7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교랑 예를 들면 중앙대 이런 데랑 겹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혹은 이제 뭐 좀 촉박할 수도 있고, 이제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되는 학생 이런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이제 본인에게 맞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 방식은요. 100분 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시간 40분 실전 답안을 작성하고 1시간 20분은 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회 수업이니까 이제 전 시간에 썼던 답안을 다음 시간에 대면 첨삭을 받을 기회가 좀 많은 편이죠.
문제는 작년 인문사회 문제, 그 다음에 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변형을 좀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작년 기출 내에서 변형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기출이나 모의 같은 거를 요 수업에서 풀게 된다 라는 거, 이 커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나는 이거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이미 익숙해,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국외대는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든 간에 이제 한국외대 요 수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